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1일 수요일 오후 3시 43분입니다. 세계 증시가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키 맞추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데 이제 키를 맞춘다라고 해서 거인과 소인이 다 같이 일제히 키를 완전히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죠, 그죠? 원래 강했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 약했던 친구들은 저 밑에 있고요. 어쨌든 근데 이 탄력적인 반등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키를 맞춘다 라고는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세계 증시가 단기 바닥 정도는 확인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요. 그래서 물가지표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지표 발표 전에 우리는 이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시장이 뭐 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잘 움직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시장은 언제나 무심하게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리 컨트롤, 마음 관리가 좀 중요한 겁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너무 이 지표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이제 지표 나오고 나서 이제 그냥 차분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하여튼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사람마다 굉장히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뭐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상은 그래요. 이게 주식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긴 받거든요.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이거 불확실성을 이 주식하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이게 스트레스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주식 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스트레스는 제 생각에 어쨌든 평생 지속되는 거고 이거를 제 생각엔 이 근본으로 없앨 수가 없다면은 어쨌든 계속 주식을 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 잠시나마 그 스트레스를 잊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은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잠시나마 이런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스트레스 관리 잘 하자라는 측면에서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여튼 한 번쯤 뭐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즐거운 시간 보내자 이게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저만의 방법이지 모두에게 해당될 것이라고 또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또 해결하는 방법도 좀씩 다르겠죠. 하여튼 저의 방법을 하나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뭐 세계증시 일제히 다 같이 반등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고 뭐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세계 증시가 지금 일제히 다 오른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키를 맞췄어요. 세계 증시는 쭉 하락하다가 몇 주간 단기 바닥 만들고 그 고용 지표를 핑계로 해서 악재를 가지고 단기 바닥을 만들었고 탄력적인 반등을 일제히 다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일제히 그 어떤 의미 있는 저항 부근에도 도달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밤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여기서 이제 이 저항에 관한 테스트가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걸 저항을 모르는 척하고 더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좀 버벅버벅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일단은 그 저항을 처음으로 살짝 의식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 혹은 뭐 유럽 증시들도 대부분 다 일단 이런 저항을 살짝씩은 다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다 키 맞추기는 된 겁니다. 물론 나스닥은 여기 있고 한국 증시는 여기 있고 일본 증시는 여기쯤 있고 다 서로의 키는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전반적인 이런 상황은 비슷하게 키가 맞아진 거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중요한 저항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대부분 다 일단 저항을 의식하면서 반등이 살짝 둔화되는 모습까지 현재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여기를 못 넘어가면서 또 아래로 꺾일지 아니면은 그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더 올라갈지 어쩔지는 앞으로 이제 지켜보면 되고 이거를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죠.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지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쭉 다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그냥 이제 간단하게 기술적인 이야기들, 오늘 어떤 차트 모양들이 나왔나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세계 증시는 다 올랐습니다. 오늘 일단 다 오르고 있고요. 지금도 분위기 나쁘지 않고 유럽 증시는 뭐 살짝 하락 출발 예정이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공포로 인한 그런 폭락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뭐 급반등에 대한 뭐 약간 반등 둔화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볼 건데, 중국 증시는 유달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약간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 드리긴 했었죠. 중국 증시와 세계 증시는 약간 좀 청개구리처럼 좀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약간 좀 그런 논리로 보시면 좀 맞지 않나 싶어요. 세계 증시가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중국은 하여튼 조금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중국의 위기는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지지력을 안 보였어요. 오늘도 이렇게 음봉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저항을 계속해서 누적시키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음봉이라는 건데 하락 마감을 하진 않았지만 음봉이라는 거는 저항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매도세가 누적되고 있다. 중국 증시는 굉장히 불안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전저점 붕괴시킬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말씀드렸죠. 이런 논리.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여기 결과적으로 전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요. 붕괴시킬 것 같아요. 지금 모습을 보면 지지력이 안 보이니까 무너질 게 분명해 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는데, 아직 붕괴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보셨죠? 붕괴되지 않으면 급반등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논리로 좀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말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증시 한번 볼까요? 일본 증시도 오늘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나 이제 어딘가에 일단 저항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약하지만요. 다들 일단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물가지표가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 게 좀 신경 쓰이는 모양이죠. 그래서 주춤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요. 유럽 증시가 지금 조금 하락 출발하려는 것도 보시다시피 공통적인 뭐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저점 자리, 직전 고점 자리 여기 있죠. 여기 앞두고 살짝 하락 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 반등이 좀 주춤하는 거, 물가지표를 앞두고 반등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세계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 금리는 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뭐 굳이 체크 안 해봐도 되겠죠. 지금은 뭐 어쨌든 굳이 그렇게 뭐 할 이야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의 추세가, 이건 달러 인덱스인데 기존의 추세가 계속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될지 뭐 고민이 되는 뭐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일단 기존의 추세는 끝나진 않았다. 지금은 그냥 쉬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요. 나스닥 제외. 나스닥은 아직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도 아니고, 나스닥만 지난 상반기의 어떤 하락 추세, 어떤 그런 하락의 기운을, 그런 그 상반기의 상승의 기운을 잘 유지하고 있다. 나스닥은 엄청나게 강하다. 나스닥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일단 다 어떤 뭐 추세대로 S&P 하락 추세, 코스피의 하락 추세, 뭐 유럽 증시 하락 추세, 일본 증시 하락 추세, 달러의 상승, 금리의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는 그대로인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는 게 목요일 날 발표되는 지표가 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좀 드린 거고요. 전반적인 내용들 쭉 간단하게 다 봤고, 한국 증시 내용 좀 보자면 오늘 한국 증시도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탄력적인 반등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바로 어딘가에 일단 저항이 있음까지 같이 확인을 한 거예요. 한국 증시 보면 참 이게 참 움직이는 이런 성질이 참 굉장히 좀 화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가 몇 거래일 동안 이렇게 천천히 이룩해 온 거를 한국 증시는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이루어내죠. 탄력적인 반등 확인, 그리고 탄력적인 반등 확인하고 순간적으로 어디 저항까지 확인, 이 며칠간에 걸려서 하는 걸 하루 만에 해버립니다. 한국 증시의 재밌는 특징, 이런 고변동성, 한국 증시의 특징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키 맞추기가 되긴 된 겁니다. 나스닥은 비록 여기 있고, 뭐 일본 증시는 여기 있고, 뭐는 여기 있고, 뭐 그럴지 몰라도 일단 분명히 일단 이런 큰 흐름 자체는 다 따라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반등이 올라왔지만 오늘 저항은 어디를 의식한 거죠? 여기 직전 저점 이 자리에 저항을 의식한 겁니다. 대략적으로 328.5 정도 선물,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에 있는 저항을 의식한 겁니다. 이 저항 하루 의식했지만 하루로 모자라요. 제 생각엔 조금 윗꼬리가 달렸지만 올라가는 이 흐름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반등 중이에요. 이거 저항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한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정도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숨죽이고 지켜볼 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은 오늘 뭐 삼성전자에 좀 돈이 빨려서 그런지 일단 탄력적인 반등에는 여전히 실패하고 아직까지는 뭐 하락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근데 이 몇 거래일 동안 어딘가 지킨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그죠? 죽이지 못하는 시련. 여기 1260자리를 붕괴시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 자리는 든든한 지지력이 돼서 탄력적인 반등을 이끌어낼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죠?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선물 320을 4거래일 동안 붕괴시키지 않더니 이 자리가 핵심적인 지지력이 돼서 탄력적인 반등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런 관점에서 약간 좀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새긴 하는데 나스닥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나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데 이것도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그 관점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나스닥의 입장은 어떤가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분위기면 전고점 충분히 돌파한 척해서, 그죠? 전고점 충분히 돌파한 척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역사적 고점 이런 자리 빨리빨리 돌파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의 이런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요. 네, 말씀드렸죠. 넘어가야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야지 이게 가는 거지. 결과적으로 얘도 넘어가지 못하면 무거운 저항만 만들어질 뿐인 거예요. 이걸 차트 뒤집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코스피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스닥 뒤집어 놓은 차트거든요. 나스닥 뒤집어 놓은 차트인데 결과적으로 여기 어떤 지지력들이 있죠. 근데 이 자리 지지력들을 이거를 붕괴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죠? 하여튼 뭐 이런 관점에서 나스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빨리 넘어가야 돼요. 진짜 네가 강하다면 여기를 빨리빨리 넘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나스닥을 보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강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계속해서 못 넘어가면은 이거는 꺾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강하다고, 야, 나스닥 엄청 강하네. 저는 뭐 이렇게 강하면 꺾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강한 친구들은 한 번에 확 전환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코스피가 오늘 한 번에 확 급등한 것처럼 나스닥은 거꾸로 그렇게도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논리들은 방향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죠? 위쪽으로 갖다 붙여도 맞는 이야기고 아래쪽으로 갖다 붙여도 맞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는 그렇다. 어쨌든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인 겁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한국 증시 뭐 대충 살펴봤고요. 당연히 보시다시피 환율의 조정도 좀 가속화되고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번 직전 고점 넘어섰던 레벨업을 했던 그 자리 다시 붕괴시켰어요. 2년물 국채금리처럼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아침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2년물 국채금리가 결과적으로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더 혼란한 구간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자리를 붕괴시켰고 레벨 다운이 된 걸로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2년물 국채금리는 얘는 일단 가야 될 때 못 간 꼴이라서 이렇게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되지 않겠냐. 물론 아직 좀 더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게 워낙 매물대에 갇혀 있고 아직까지 물가지표 이런 걸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결론을 내야 되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움직임, 최근에 이런 자리를 붕괴시킨 매도세, 그리고 이런 거를 지난번 여기 이 자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2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은 이거는 이제 끝났다. 지난번 이거는 오버슈팅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에도 비슷하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번에 여기 레벨업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오버슈팅으로 인정이 되고 여기서 되돌려진다면은 얘도 2년물 국채금리처럼 여기서 추세가 확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물가지표 확인도 해봐야 되고 어떤 중요한 지지선들도 아직 다 지켜는 놓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보면 되긴 된다.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 쭉 드려봤고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좋아서 코스피 올랐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둘 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둘 다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일단 뭐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다 일단 그냥 혼조한 그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에코프로 친구들은 살짝 뭐 반등을 시도하네요. 그죠? 워낙 지난번에 이 급락 하락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일단 하락이 둔화가 되고 있네요. 그죠? 코스닥 지수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어딘가를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얘네도 코스닥도 세계 증시 분위기가 괜찮다면은 탄력적인 반등, 에코프로 친구들도 탄력적인 반등 한 번쯤은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물가지표 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물론 의미 있는 매수세 오늘 등장한 겁니다. 에코프로 친구들요. 에코프로 친구들 의미 있는 매수세 오래간만에 등장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탄력적인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말씀드렸고, 미국 증시는 그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항 테스트입니다. 이제 어젯밤에 일단 어딘가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나스닥이요. 이 저항이 오늘도 못 넘어가는지 내일도 못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이제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봐야 된다라는 기준도 뭐 말씀드렸죠. 15,270을 일단 어떤 지지선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고, 이 위쪽에 지금 어쨌든 굉장히 무거운 어떤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등이 좀 둔화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저항을 누적시키는지 아니면 지지력을 강화시키는지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오늘 밤에 잘 보면 될 겁니다. 근데 뭐 오늘 밤에 잘 봐봐야 이 물가지표가 목요일날 발표되기 때문에 오늘 밤의 움직임들은 일단 뭐 그다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여튼 오늘 밤들은 대부분 그냥 움직임이 정체가 돼서 조용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뭐 지금 특별히 조용하고요. 전쟁도 뭐 특별한 이슈 없이, 더 이상 이슈가 없이 그냥 조용한 그런 상황이고 해서 하여튼 오늘 밤에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없진 않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근데 이 FOMC 그때 의사록 내용이 지금 솔직히 영향을 많이 미칠까 조금 좀 의문이긴 해요. 어차피 연준 총재들도 전부 다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데이터 디펜던트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솔직히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충분한 이슈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늘 밤에 알고는 있어야 되는 이슈입니다. 의사록 공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긴 있겠고, 근데 의사록 공개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내일 밤 발표되는 물가지표가 훨씬 중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고 알고만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는 좀 다 드렸고요. 전쟁과 관련해 갖고 우리가 그걸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 좀 그런 이야기 좀 한 가지만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시다시피 전쟁이라는 거는 일단은 악재라고 보는 게 일단 일반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 혹은 뭐 일반적인 민간인들, 일반적인 시민들, 일반적인 국민들의 그게 이제 관점입니다. 상식적인 관점이에요. 전쟁은 악재다. 그 전쟁이 뭐 지금 뭐 구체적으로 무슨 전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과 전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전쟁이란 이슈 자체가 어쨌든 전쟁이란 이슈 자체가 일단은 일반인들 사이에선 이게 악재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런 사례를 떠나서요. 전반적으로 악재로 인식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인데, 근데 어쨌든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전쟁이라는 거는 일단 이것도 결국 그거예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인 겁니다. 내가 지금 내가 뭐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면은 사실 이 전쟁은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은 대규모 재정 적자를 동반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재정을 푸는 거는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란 것이 증시의 악재는 아니라고 보는 게 일단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에서 절대 전쟁은 증시의 호재입니다 라고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식이 그렇잖아요. 모두의 인식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은 반인륜적이고 저거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악재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언론이 전쟁은 전쟁은 부양책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호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약간 윤리적인 비판까지도 좀 따라올 수 있겠죠. 저놈은 저거 돈만 하는 전쟁광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쏟아질 수도 있고 그런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어쨌든 언론에서는 어떤 뭐 주요 뭐 이런 뭐 증시 분석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냉철하게 현실을 놓고 보면은 전쟁이 지금까지는 당사국만 아니면 웬만하면 다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몇몇 전쟁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높은 확률로 전쟁은 호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인의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나 윤리적인 걸 일단 제외하고 본다면은 전쟁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부양책의 효과가 난다. 그래서 호재로 보는 게 더 합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4차 중동전쟁 같은 경우는 증시에 크게 악영향을 주기도 했었다라는 옛날 사례가 있긴 있는데 그런 건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사례에 불과한 거고 높은 확률로 일단 전쟁은 일단 호재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긴 있는데요. 적자. 우리가 적자라고 한다면은 이거 일단 사람들이 무조건 안 좋다, 부정적이다라고만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적자. 어떤 기업이 적자를 봤다, 뭐 나라의 재정이 적자다라고 한다면 일단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안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치 전쟁처럼 적자, 안 좋은 거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인식이 안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무조건 적자가 다 안 좋은 겁니까? 대규모 재정 적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증시 부양책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당장은 혹은 뭐 물론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적자는 오히려 증시의 호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와 비슷한 전쟁, 적자, 또 이와 비슷한 안 좋은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부채가 뭐 늘어나면은 증시에 안 좋다, 뭐 신용도가 떨어진다. 이건 이제 뭐 부채가 많아지면 신용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거는 일반적인 개인에 해당하는 이야기인 거고, 뭐 나라나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부채가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부채 이것도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부채라는 건 어디까지나 도구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죠. 이 도구를 잘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 도구를 못 쓰면 이제 그것 때문에 박살이 나기도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부채 뭐 혹은 적자, 전쟁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악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이긴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믿음이긴 해요. 전쟁은 안 좋은 거다, 적자는 안 좋은 거다, 부채는 안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도구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고, 오히려 이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대응을 하기 좀 어려워지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긴 한데, 이제 모두가 다 믿고 있을수록 우리는 좀 한 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3가지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라는 그 책 제가 한 번씩 예전에 말씀드리곤 했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예시들의 하나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켄 피셔가 쓴 책이죠. 켄 피셔. 3가지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어떤 투자자가 가져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 뭐 이런 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쟁 뭐 이런 이슈가 또 터지길래 한번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실제적인 반응은 다르다. 증시는 악재를 먹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현상 분명히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과 투자 세계에서 적용되는 이런 논리는 조금씩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